안녕하세요. 그 샤워실 바보에 쫓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 찍나 뭐 이렇게 언론 기사가 있네요. 그 연준의 냉온탕 통화 정책에 쫓기는 한국은행이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4차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연준에 대한 그 연준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학계 비판들이 이제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미 연준을 샤워실의 바보에 빗대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물의 온도를 못 맞춰가지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트는 그런 섣부른 경제 정책이 이제 역효과를 이제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과도하게 이제 완화적인 통화적인 정책하고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자산시장의 과열을 이제 불러왔다라는 거고, 그걸 뒤늦게 이제 수습하려고 그 양적 긴축 카드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왜냐면은 작년 하순까지 그 기저효과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이 안 크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경고를 계속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커졌고, 그 지난 11월 달에 5.7%,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7%를 이제 넘기면서 뭐 40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아마 연준 내부에서도 예상컨대 2022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7%, 7%까지 올라갔던 걸 뭐 2%, 3% 이내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어떠한 결과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행동을 취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시장이 반응하는 데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서, 혹은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일으킨 데까지는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한 것도 그러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과목을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좀 참고 삼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과목을 특별하게 이제 컨닝을 했다고 치자고요. 성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냐? 아닌 뭐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 항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한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 중에서 수학 과목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과목 투자할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수학에 좀 더 집중하면 수학 과목 점수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건 어차피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산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전 과목 성적을 다 올릴 거야. 이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얘기인 거고, 짧은 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과외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들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의 자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금리 인상하고 뭐 양적 긴축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아마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아닐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아마 분명히 작용할 건데, 그게 어 변동 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려워질 거다. 뭐 그걸 위해서 뭐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뭐 많은 이렇게 뭐 통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해가지고 뭐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흘러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 부작용이 다름 아닌 뭐 1차적으로는 신흥국에 이제 경제 충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주변 국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신흥국이나 뭐 주변국에 이제 타격을 주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미국 내부에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커질 건데, 더 클 건데, 미국 내부 또한 이제 물가가 제대로 잡힐지 아니면은 뭐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안 꺼질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불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대출해오는, 자금을 빌려오는 그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임금 인상도 아마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 그러면은 뭐 똑같이 이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도 임금비를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아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불확실성, 뭐 어려움이 될지는 아마 예측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절대로 뭐 맹신하거나 그럴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 근데 2022년에 많이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더욱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2%까지 간다. 3월달에 1월달 오늘이죠. 오늘 1.0에서 1.25% 올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0.75를 마저 올려서 2.0%까지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좀 숨통을 틔울 것 같은 거죠. 미국하고 간격을 두지 않으면 달러 유출이 더 심해져서 한국이라고 나라 전체의 이제 경제에 이제 직격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에 있는 국민들의 뭐 가계부채 부담하고 뭐 외적인 부분, 뭐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수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아마도 한국 정부는 금리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려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게 제 추측인 거죠. 그렇게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이래저래 뭐 미국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 뭐 보면은 뭐 또 어제 그제 뉴스 보면은 또 조금 이렇게 연준의 이제 의장이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유하게 얘기하니까 또 금리가 더 유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또 조금 더 이렇게 숨통을 틔워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좀 갖는 그런 분위기를 또 갖다가 또 아니야 원래대로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거죠. 이런저런 분위기가 뭐 되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뭐 이미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3차례 정도 올리는 걸로는 통상대로 보네요. 세 차례면은 이제 오늘 0.5% 올리면 1.25, 그리고 이제 두 차례 더 올리면은 1.75, 거기다가 추가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2.0이 그냥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준금리 2%를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이 당장 안 올리는데 무슨 한국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쫓기는 느낌인 거죠. 12월 달에 이제 물가지수가 7.0이었는데 1월 달에도 1월 달 물가지수 나올 거잖아요. 1월 달 물가지수가 뭐 예를 들어 뭐 7%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7.5나 뭐 8 같이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 연준 또한 아마 더욱더 입지가 좁아져서 강하게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에 뭐 양적 긴축을 더 땡기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3월 하고 한 이후에 뭐 4월이 됐건 5월이 됐건 뭐 더 당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빡빡해지고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를 2%대까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뭐 벌써 뭐 1월 14일로 올리고 뭐 하반기 한 2번 정도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미국의 금융 긴축이 빨라지고 국내 물가 상승률이 3% 4%로 이렇게 계속 고차가 되면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되게 예의주시하고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되게 낮은 이자 그리고 매우 심했던 유동성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원물가 인상은 뭐 스타벅스 커피 가격 올리죠. 뭐 동서 뭐 커피 가격 올리죠. 뭐 애견 같은 이제 뭡니까 그 세탁세제 뭐 세제류 같은 이런 것들도 가격 올라가죠. 뭐 라면값 올랐죠. 뭐 쌀값 오른다고 하죠. 뭐 과자값 올랐죠. 뭐 이래저래 뭐 안 오르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안 오를 수 없다.
1.75에서 한 2%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또 나오는 이제 의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어떤 확실한 건 없잖아요. 뭐 100%는 없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빡빡하게 세게 강하게 얘기하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분명히 언론 또한 한국의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이니 개개인들도 알아서 대비하라라고. 경제 긴축이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고 고금리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개개인들한테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빚 갚고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생활 씀씀이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니까 그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해 하고 계속 이제 언론의 국민들한테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지금 뭐 오늘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연이자가 6에서 7%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들 이제 벌써 언론에 나오네요. 웃긴 거죠.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는 그냥 1%씩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가 한 2% 되면 시중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8%, 9%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참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시중금리가 뭐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뭐 7% 이렇게 6% 7%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의아한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2, 3년 안에 이제 올라갈 기준금리를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에 뭐 1.75에서 2, 그 다음에 23년 되면은 2.5, 24년 되면 3.0에서 한 3.25, 24년에요. 25년은 저기 미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뭐 3.5, 3.75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뭐 기준금리가 한 3%대 이렇게 3%에서 3.5%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시중금리는요. 제일 싼 게 한 5% 되겠죠? 4.5%, 5%. 그리고 센 거는 그냥 10%. 시중금리 그냥 두 자릿수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이제 1999년이었는데요. 그때쯤 이제 금리가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자가 한 10% 됐던 것 같거든요. 뭐, 뭐 채권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뭐 이자를 한 7%, 8% 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근데 지금 거의 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거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고금리 시대로. 그럼 고금리 시대는 그럼 사람들이 못 사냐? 또 아닌 거죠. 그건 또 그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지금이야 워낙 한동안 너무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뭐 주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되게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갔던 건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 또한 이제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죠. 고금리 시대로 바뀌면 고금리 시대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거죠. 쉽게 대출 못 내는 거죠. 왜? 대출 냈다가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그 이자가 이제 너무 세니까. 게다가 뭐 지금같이 뭐 변동금리가 뭐 82점 몇 프로라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제 직격탄을 이제 더 팍팍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하고 아마 더 빡빡하게 아마 지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주택을 이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3년, 5년, 뭐 7년,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꽤 오랫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찬바람이 불 거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되게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뭐 정부부채도 되게 심한데 이는 정부부채는 결국에는 민영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공공요금 올리고 해서 아마 떠넘길 거고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또 뭡니까 뭐 다른 형태로 이제 전이시켜 가지고 뭐, 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뭐 기득권들이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결국에는 뭐 영끌한 집주인들 되게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고 아마 그들이 아마 감당하게 될 이제 부담은 이제 되게 커지는 거죠. 사실상 은행들한테 이제 붙잡힌 이제 먹거리 시대가 된 거고
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도 아마 앞으로는 살기가 되게 팍팍할 거라고 하네요. 예. 뭐 결국에는 뭐 물가 올라가지고 뭐 식당 물가 오르고 뭐 공공요금 오르고 이래저래 뭐 버는 돈은 뻔한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은 그게 더 이제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이제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풍족하게 여유롭게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뭐 외국 애들 보면은 외국 이렇게 유럽 애들 뭐 미국 애들 보면은 뭐 동남아나 이렇게 후진국 이렇게 가서 관광 가서는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쓰지만은 자기 나라에서는 거지같이 살잖아요. 뭐 왜 그런지 알잖아요. 뭐 새 옷 안 사고 넌 물려 있고 뭐 재활용하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왜? 그 물자 부족하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충격들을 되게 많이 겪어가지고 함부로 사치 부리고 함부로 씀씀이를 키웠다가는 삶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겪은 탓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동안에 좀 여유롭고 좀 풍요로웠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루하루가 아마 되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현실에 뭐 하루빨리 적응해가지고 내 몸이 딱 그게 맞게끔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우리네 삶을 더 잘 또 헤쳐나가면서 또 조금씩 또 여유 부릴 때도 또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좀 되게 좀 험난하고 막막하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잘 헤쳐나가고 또 잘 극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네 삶을 또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러다 보면은 또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7년 되게 어려워질 수 있지만 또 향후에는 이제 저기 우리 위쪽에 살고 있는 북한 애들, 북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또 이용해가지고 또 발판 삼아서 다시 중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또 오지 않겠냐라고 상상도 해봅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 그때까지 또 잘 또 버티고 견디고 또 힘내가지고 또 뭔가를 다듬어 가야겠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고요. 예. 아무쪼록 뭐 무슨 어떤 일이 됐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현금을 잘 비축해 놓고 현금을 잘 이렇게 확보해서 리스크 어려움들을 잘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살면서 좀 안정적인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정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안목도 가지고 정말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저녁 질주하듯이 목숨을 걸고 달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래저래 뭐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답답하고 되게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예. 뭐 저도 그러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살 길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 거고 절대로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하나씩 둘씩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서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뭐 앞길을 좀 잘 두드려가면서 잘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되게 힘들고 되게 빡빡하고 되게 암울하고 답답하잖아요. 뭐 어디 하나에 기댈 데가 없을 건데 어쩌겠습니까?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자신에게 아주 작은 보상, 작은 보상이라는 거는 뭐 스테이크 커피 하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뭐 자기한테 좀 선물도 좀 주고 자신은 좀 이렇게 도닥도닥 위로와 격려도 해주면서 좀 이 험한 세상 참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다.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이 많다.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래저래 힘들고 이런데 뭐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또닥또닥 끓여주고 뭐 자기 자신 혼자보다는 좀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도 대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면서 같이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함부로 사기치고 등치고 사기치고 여행을 바라고 뭐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생각하고 항상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뭐 제가 드리는 말씀 뭐이 전부가 아니다 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안전하게 항상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